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을 만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치프와 IRA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 해결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자율 조정권이 많은 업체는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을 맞은 ETF가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5년 내에 2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색조 화장품 업체들이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입 화장품 순위에서 한국 화장품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 감축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문성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만 했던 미국 측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IRA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한국 측 의견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유동성 공급 장치 발동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외화 보유액이 충분하지만 필요하면 즉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도록 연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발언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기차 불이익 문제가 실제 좀 해소가 가능할지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국 측의 입장을 미국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고요. 네. 기대를 걸 수 있는 점은 양국이 이 NSC 국가안보회의 단계에서 한국의 전기차 불이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IRA의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IRA 이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11월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이 전까지는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좀 외치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시장도 어떤 이러한 오늘 만남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려면 양국 행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도 뭐 하나 얻어내는 건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카드는 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의 방향성은 어쨌거나 개선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려가 이제 주가에 반영돼 왔었던 현대차 관련주들 좀 이제는 좀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전기차를 빨리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조지아주에서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과 완공을 6개월씩 앞당기기도 했고요. 네. 기아도 조지아 공장에서 EV9 양산을 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기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IRA는 전기차의 최종 조립 기준을 북미 전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현대차와 다르게 이 멕시코 공장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미 전역이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나프타가 깨지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이 있었던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오히려 IRA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지금 이 멕시코 공장을 살펴보면 2016년 가동을 시작을 했고 생산 능력이 연간 30만 대, 그리고 생산 차량이 좀 소형 차량입니다. 회사 측은 이곳을 중소형 EGMP,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의 이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러한 어떤 중소형 전기차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이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가 실망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영국발 훈풍 그리고 역풍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지수는 장 초반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영란은행의 이 국채 매입 소식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가 매수로 들어왔다가 이내 일시적일 거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영란은행의 조치가 상당히 일시적입니다. 국채를 매입하는 기간이 13영업일에 그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매입을 할 것이고, 또 당초 밝혔던 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자산 축소 계획 또한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이 향후 영국 정부의 재정 계획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일시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예고했던 이 채권 시장 안정 조치가 오늘 오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가 5조 원을 국채 매입을 했는데 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채권 시장에 확실히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전 구간에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오고 있었거든요. 3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 26일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연 4.55%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최대치인데 오늘은 이제 4.2%대에서 4.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2%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4.33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게 좀 지금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은 아침에 1,420원대까지 달러당 내려갔다가 다시 네. 또 1,440원에 근접했거든요. 네. 어쩌다 다시 되돌아간 겁니까?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위안화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2 위안을 돌파를 했었고요. 이게 2010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영내에서도 7.2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안화의 유동성 위험을 피해서 또 이 위안화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를 찾게 되기 때문인데요. 위안화 가치가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당분간은 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수 둔화가 좀 유력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경기 침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완화, 좀 인하할 확률이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이보다 좀 더 오를 거라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조치에 나섰는데요. 어제부터 인민은행이 외환 위험 준비금 비율을 0%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회사들이 위안화 선물을 거래를 할 때 거래액의 20%만큼 외화를 인민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놓고 위안화를 거래해라, 이러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위안화 가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별로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외환 딜러들은 또 해외보다는 국내 수급 요인에서 원인을 좀 찾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통 분기 말이나 월 말이 되면은 달러 우리 수출업체들의 어떤 달러 매도 물량 대거 늘어나기 마련인데 요즘은 좀 기류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달러 강달러 계속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달러 매도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 결제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무역 수지 적자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교역 조건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단가가 좀 떨어져서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반도체 업황이 우리 뭐 환율이나 증시 이런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내일 이 부분을 또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반도체 팔아서 석유 사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내일 새벽 5시 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풍향계와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6월만 해도 3분기 실적이 최대 76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좀 더 심해지면서 실제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 것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회사 측 인사가 직접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3분기 예상 실적을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월까지만 해도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각각 17조 원 그리고 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3분기 예측치가 11조 원 그리고 2조 원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상 영업이익이 4분기에는 마이너스 38% 떨어진 8.6조 원 수준까지도 지금 어떤 예상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 뭐 지수는 실물을 앞서가는 선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내년이나 아니면 내년 후반기까지도 어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 예측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치포 협의체가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과 만난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는 여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동맹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한숨을 내쉬며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我们这个美国呢，应该啊，美国作为世界大国，应该为世界的和平、繁荣和发展做更多的贡献，不应该呢搞小圈子，来主导经济或者主导所谓的秩序。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치포에 대해서도 깊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我们希望啊，这个世界，是一个开放的、open 的，我们是好邻居、好朋友，我们之间啊，就很多问题啊，都进行了很好的沟通，经济合作问题以及地区合作问题，都会得到妥善的解决。 한중 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내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 대사는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올 연말에 폐지하기로 했던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를 연장한 것을 두고 미국 IRA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这个秩序呢，应该是开放的，应该是对全世界、全人类都友好的，是这样的一个秩序。中国呢是会往这个方向做出我们的努力。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큰손인 중국과의 외교가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아쉽게 상승세를 길게 이어가진 못했지만 뉴욕 증시는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면서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인데 월가 분석 이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뉴욕 증시가 좀 오랜만에 이런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살펴보셨겠지만 우리 시장도 장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영향을 받아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간밤에 미국 시장을 움직였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네. 월가 전문가의 분석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We have seen a big intervention from Bank of England today to support financial markets. And in effect, what it means is that central banks will
intervene in the event of a big financial dislocation or crash. And that is what is giving support to the markets today. 네, 해석을 해보면 영국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선택한 영향이었다 뭐 이런 건데요. 영란은행은 이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최대 650억 파운드로 100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 금융위기 이후 사들였던 국채를 처분하려던 양적 긴축도 10월 말로 약 한 달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조 규모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양적 긴축도 더 연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말이 많은 게 지금 상황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영국 정부가 지난주죠. 450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정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영국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졌고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역대 최저치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자 국채를 매입해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태도로 180도로 전환을 한 건데요. BOE 발표 이후에 영국 파운드화가 안정이 되자 전날만 해도 4%를 넘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07%로 마감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네, 파운드와 동향이 또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바로 시장에서도 반응이 왔던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말 그대로 고육지책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네. 영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8.3%, 또 유로존이 9.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앞뒤가 맞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BOE는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2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인데요. 실제로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은 BOE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급한 불만 끄는 단기 조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월가 시각은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도 좀 마찬가지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당장의 위기는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영국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 매입을 통해 통화 완화를 하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에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것과 재정을 확대하려는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알리안츠 수석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역시도 이렇게 BOE의 양적 완화라는 라라랜드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낮아지는 금리, 혼란스러운 시장, 노숙광스러운 개입, 왜곡된 자산 배분 등으로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는 뭐 10분 이해하는 상황입니다만 뉴욕 증시에는 그래도 꽤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위기 등의 우려로 영국에서 시장 개입에 나선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도 긴축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바람 때문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75bp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58.5%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이 수치가 70%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국의 조치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연준도 좀 확실하게 기조를 밀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연준의 조치가 좀 변화할 가능성은 있나요? 네, 일단 먼저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보시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이 적당히 제한적인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 역시도 글로벌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긴축을 추가로 더할 수 있지만 더 굳건한 인플레이션의 지속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만을 놓고 볼 때 BOE의 이번 조치가 연준에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 보여도 시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네.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연준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금리는 더 올라가야 한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깊어지는 건 사실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CNBC도 이날 몇몇 지표가 뉴욕 증시의 과매도 상태를 시사하지만 아직 실적 둔화나 금리 인상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S&P 500 지수의 14일 평균 상대 강도 지수는 27로 30을 밑돌면서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월가의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만약 우리가 2023년에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라면서 강세장의 모든 요소가 멈췄고 또 역전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화 등 주요국 통화가 급락하면서 이어지는 달러 강세도 문제입니다.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미국 주식 전략가는 달러 강세는 역사적으로 금융과 또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2023년 초까지 S&P 500 지수가 3,000석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반등은 좀 반갑긴 했지만 장기적인 시장 타격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 반등을 계기로 좀 투자를 권하는 시각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은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바닥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실수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헬스케어와 같은 방어적 성격을 띤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엘리샤 레빈 BNY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 주식 헤드는 헬스케어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또 낙폭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하는 쪽도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로젠블라트 수석 애널리스트인 바통 크로켓은 빵주죠.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의 주식이 언제나 승리한다면서 대형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저렴할 때 매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할 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ETF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속도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데 현재 80조 원 규모 시장이 5년 안에 2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희 기자입니다. 1993년 미국 증시에 첫 선을 보인 ETF. 기존 펀드처럼 분산 투자 특성을 지녔지만 낮은 운용 보수와 주식처럼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에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는 2002년 10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ETF가 상장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삼성투신운용에 몸담았던 배재규 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홍콩 출장에서 ETF를 접하고 가능성을 발견해 국내에 들여온 겁니다. 출시 초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ETF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여러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면서 ETF 시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2007년에는 해외 주식형 ETF, 2009년에는 채권형 인버스형 ETF가 등장했으며 이후 테마형, 액티브형 ETF도 출시됐습니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은 지난해 42.1% 증가하며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3위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ETF 시장이 5년 뒤 2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조가 거래되는 주식시장에서 한국은 3조 원이 ETF 거래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현재 이 잔액 기준으로 76조 원 정도 되는 ETF 한국 시장의 규모가 5년 뒤인 2027년에는 약 2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까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ETF 성장 전망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올 들어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주식 거래는 줄고 있지만 ETF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ETF 시장은 거래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상장지수 펀드 ETF는 국내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이런 충격이 주식시장에 전해지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형 또는 채권형 ETF로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ETF 자금을 보면 2012년에 14조 원 정도가 모였었는데 현재 76조 원까지 아주 빠른 성장을 보인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장지수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조합해서 여러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아니면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산업들을 묶어서 대표 지수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국고채나 기업체가 발행한 우량 채권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서 사고 팔듯이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지수인 코스피 200으로 보자면 뭐 삼성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안정적으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아주 많은 투자 방법입니다.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이를 반영한 단기 채권이나 우량 AA 급 채권들을 묶어서 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회할 방법이 남아있는 투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리포트 보면은 지난해 이 ETF 순자산이 43% 늘었다고 좀 소개가 됐거든요. 네. 지금 뭐 실제로 거래가 어느 정도나 활발한 겁니까? 우리나라 ETF 거래량이 아시아나 전 세계 시장에서도 아주 상당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ETF 거래 대금이 하루에만 3조 원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네. 달러 기준으로 비교해도 미국이나 일본하고 이어서 이제 전 세계 3위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래 대금을 조금 나눠서 보자면 코로나 이전이 2018년과 2019년에는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던 것이 팬데믹 기간에 개인 투자가 많이 늘면서 3조 8천억 원,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3조 원대를 유지하는 아주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량과 비교해봐도 지난 7월에는 약 43%, 8월에도 39%가 ETF로 거래가 됐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거래 못지않게 ETF를 활용한 투자가 상당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10월 14일에 4개 종목으로 상장했던 것이 지금은 622개 종목, 76조 6천억 원 규모로 지금 성장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배경을 좀 따져보자면 성장기가 두 구간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모펀드를 많이 투자하던 사람들이 손실에 많이 실망을 하고 나서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ETF로 많이 옮겨간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다가 이번 팬데믹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로 고르기 어려운 해외 주식이나 또 성장주를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부각이 되면서 ETF 시장이 두 번째 성장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을 선보인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처음 이 ETF라는 것을 이제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져 오다가 공모펀드보다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다가 또 시장에 거꾸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주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 규모, 시장 규모가 80조 원인 게 5년 뒤에 200조 원이 된다. 이러면은 네. 그 사이에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 늘어나는 이 투자자들 다 누가 유치하게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장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ETF 시장을 두고 가장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이 시장 네. 규모가 지금은 이제 76조 원, 곧 8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이 시장을 두고 운용사들은 마땅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내놓은 삼성자산운용이 1위를 쥐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국내 ETF 전체 순자산 순위에서도 코덱스 200이 지금 식종이 많이 줄었음에도 4조 8천억 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자금 중심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상품들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한 8분의 1 정도는 삼성자산운용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하루 거래대금으로 봐서도 이 삼성자산운용의 거래대금은 매일 1조 7천억 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들이 5,700억 원 정도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서 이 후발주자로 2006년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참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아예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상품을 선보이는 방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만 30개 정도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 덕분에 지금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한 상태고 주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아니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면서 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가져왔고 또 개별 상품 중에는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들하고 못지않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지금 국내 2위 ETF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런 191개 해외 ETF 가운데 200억 원 이상 상품들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들도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 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순자산으로 비교했을 때 26조 원대에서 29조 원대까지 규모를 아주 크게 늘린 상태고 같은 기간에 삼성자산운용이 본래 31조 원 정도이던 자산을 32조 원 정도까지밖에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격차를 좁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운용업계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올해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역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 상품이 필요한 상황인데 KOFR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시장 금리를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채권형 상품들을 흡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개인 스마트머니가 많이 유입되면서 이 상품이 5개월 만에 3조 원 정도 성장하는 좀 이례적인 기록을 지금 내고 있어서 두 회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진 그런 상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격차가 아무래도 두 회사가 2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채권 시장 아니면 해외 시장에 내놓는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점유율을 좀 차지하려는 그런 경쟁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절대적인 강자이고 네. 그 뒤를 지금 미래에셋이 뭐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면서 좀 2위로 올라서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1위하고 2위가 거의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어쩌고 있습니까? 사실 두 회사만 있다고 하면 상품군이 이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채권이나 기관 자금 중심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회사들은 개인 투자자, 30대나 이런 어린 투자자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수요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개인들이 직접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도 많이 심하다 보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 두 대형 운용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운용사들도 상품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사들의 수익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실적에서 전체적으로는 380개 회사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72% 줄어든 상태고 이 중에 61% 234개 운용사는 적자를 낼 만큼 시장 환경이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펀드만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 미래에셋이나 삼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운용사들도 이 ETF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100조 원 정도 이상 앞으로 200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ETF 시장에서 어쨌거나 3위 정도의 자리는 차지해야 좀 점유율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위를 살펴보면 이 시장을 겨냥한 운용사들 중에서 KB자산운용이 한 5조 6천억 원 정도로 3위권이고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리고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위권을 진입을 노리는 회사들인데 조금 살펴보면 이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정도 ETF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채권형 상품들입니다. 단기 채권이나 KIS 종합채권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기관 자금들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삼성자산운용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펀드 회사들 중에서는 아까 인터뷰에도 조금 나왔지만 펀드 업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기존의 킨덱스 브랜드로는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이기 어렵다 보니까 아예 브랜드명까지 바꾸고 좀 젊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에이스라는 브랜드를 내놓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자산운용 또 NH아몬디 자산운용을 조금 더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전기차나 배터리나 아니면 에코 이런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대체 투자 글로벌 히트
석토류,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이런 상품들의 ETF가 관련 기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들을 이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또 K-팝 ETF나 골프 테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선한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ETF 수익률 상위 상품들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거나 달러 강세기 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실제 규모에 비해서는 중견 운용사들이 더 입지를 넓히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ETF 시장이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상황이지만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변동성이나 고배당, 채권형 상품들이 아무래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초개인화 맞춤형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자유도를 높이는 일에 저희는 집중해 왔습니다. 네, 우리 K-뷰티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1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일본에서 한국의 어떤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파워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롬앤, 미샤, 클리오, CMP, 이니스프리 이런 대다수는 좀 상품들인데요. 들어본 브랜드네요. 네, 특히 일본의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들 중 한국 화장품을 사용했거나 사용해봤던 사람이 55%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고 써봤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시장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 시장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가 클리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라고 좀 많이 들리는데 어떤가요? 색조 화장품 강자로 불리거든요. 클리오가 인기가 많고요. 예. 또 이제 최시라 남편으로 유명한 분이죠. 김태욱 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인데 네. 일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일본의 색조 브랜드가 이제 자국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러한 틈을 비집고 이들 브랜드가 입지를 굳게 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클리오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만 매출액 4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8배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현재 또 일본 드럭스토어 4,000개 이상의 입점이 돼 있고요. 홈쇼핑, 온라인 등으로 판매를 좀 다각화해서 향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클리오는 이 색조 화장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스킨케어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별화된 경영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클리오야 근데 국내 소비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좀 유명한데 지금 아이패밀리 SC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브랜드입니까?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패밀리 SC는 국내 화장품 업계 가운데 일본 매출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속눈썹 영양제, 마스카라, 틴트 등 좀 다양한데요. 일본 드럭스토어 입점 수가 약 8,000개나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2,000개 넘게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18%나 뛰었습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좀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증권가에선 현 추세를 이어가면 연말에는 일본 매출 비중이 41%로 국내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보면은 중국 시장만 바라봤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K-뷰티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인지 일본 시장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 라네즈의 베스트셀링 제품으로 일본 소비자를 공략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이미 이제 라네즈의 네오 쿠션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제품이 일본 리뷰 플랫폼에서 1위를 좀 등극을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지에서 입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예. 이번 이제 공식 진출로 자사의 다양한 브랜드를 좀 유통을 해서 일본에 더 많이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올 1분기에 그 CMP 그리고 OE 등의 일본 매출이 2자릿수 이상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일본 홋카이도에 화장품 연구개발 기지인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고객의 피부를 고려한 소재를 개발해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시기 또 애경산업도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20 그리고 루나를 갖고 일본 전역에 좀 깔았거든요. 주 11개 채널인데 올해 7월 기준 일본 전역에 660여 개 점포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향후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해서 공략을 좀 가속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일본 하면 사실 화장품 강국이잖아요. 근데 자국 내에서 왜 이렇게 하향세를 걷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좀 짚어보자면 일본의 중저가 색조 브랜드가 경쟁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일본의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너무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네. 50대 이상의 수요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하향세를 걷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 일본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인구 비중이 19%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8%나 되는데요. 또 뭐 자산도 중노년층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브랜드 업체들은 뭐 MZ를 공략하기보다는 소비할 여유도 있고 인구도 많은 50세 이상을 공략하게 된 겁니다. 네. 소비 형태를 좀 봤더니요. 일본의 화장품 지출은 90% 이상이 기초 화장품입니다. 때문에 중장년층 그리고 색조보다는 기초, 뭐 또 기초 그리고 중저가 제품보다는 럭셔리 제품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 구조 때문에 이런 중저가 색조 화장품이 10년간 정체돼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이에 사실 K-뷰티 기술력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럭셔리 제품 퀄리티 수준은 아직까지도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저가 색조 화장품은 한국이 좀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K-뷰티의 기술력 때문인데 한국 콜마, 코스맥스 같은 그 세계적인 ODM, OEM 업체들 덕분입니다. 한국의 ODM 기술력은 일본과 비교해서 10년 이상 앞서 있다는 분석인데요. 때문에 일본 현지 중저가 메이크업 제품 대비 K-뷰티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금감원 민원 처리가 길게는 640일이 걸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인력 부족이 이유로 꼽히는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금융사가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금융권 민원.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 금융사들의 자율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사들이 자율 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분기마다 각 금융사별로 민원 건수와 증감률을 공개하는데 자율 조정된 건은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선 업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금융사의 민원 자율 조정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금융권의 민원은 4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민원 담당 인력은 5년째 제자리. 민원 증가세를 금감원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금융권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업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민원 유형이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보험을 받아야 될 분들 피해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사 측에서 과감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고 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들도 자체적으로 민원 감축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이익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당장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큰 골자는 재건축을 할 때 1억 원까지는 초과이익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깎아주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는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1억 원 통보된 단지는 7천만 원이 줄어 3천만 원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가구는 절반을 더 깎아줘 1,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금을 낮춰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한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개선안을 적용했을 때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의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택 경기가 싸늘하게 식은 만큼 이번 개선책이 주택 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보다는 낮겠지만 주택 공급에는 금리나 경기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 주택 공급 위축을 이유로 폐지 여론도 거셌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개선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 등에 휩싸일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 세탁이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났지만 감시 체계에는 여전히 구멍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특수 관계인 간 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사례가 당국에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를 지원하는 A코인. 그런데 해당 사업자는 A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특수관계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특수관계를 이용하면 불공정 거래, 소위 짬짬이를 하거나 코인 가치를 부풀리는 뻥튀기 상장으로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발행재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등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가족부터 계열회사 임직원들까지 그 범위가 넓은 만큼 더욱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 자금 세탁이 우려되는 개인과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살펴보지 않거나 관련 의심 거래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보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증권사 등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늘고 있고 코인수 역시 증가 추세라 갈수록 사각지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국은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등을 거쳐 수상한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된 만큼 현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반기별로 부당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시니어 헬스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 기자, 최근에 이 시니어 헬스 관련 플랫폼들 큰 투자 유치에 좀 성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고도 합니다만 예. 시니어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양간병 플랫폼 업체인 케어링은 지난달 시리즈 A에서 3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비적 사회기업 인증을 받은 케어링은 이번 투자 유치로 예비 유니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케어네이션도 지난해 시리즈 A에서 16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데일리 파트너스를 통해서 후소 브릿지 투자를 성공했습니다. 케어닥도 지난해 시리즈 A에서 106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벤처캐피탈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요양과 간병 등 시니어 관련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고객 수요 증가와 함께 정부의 그 장기보험 요양 등 정책 지원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 정책 지원도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 명을 기록해서 전체 16.4%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처음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통계청은 2025년 국내 전체 인구 중 20%가 고령 인구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관련 시장 총 규모는 2020년 12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연평균 17.2%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 관계자에게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방문 요양 시장 자체를 이제 민간에게 개방했던 거는 이런 어떤 경쟁이나 혹은 어떤 통합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가 고도화될 거라고 시장에서 바라봤었던 거였거든요. 10조 원 좀 넘게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급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게 또 한 80~90% 정도 됩니다. 그 급여 시장이 제일 크긴 한데 이것도 이제 고령 인구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이 지금 저희 그 규모의 딱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요율에 따라 산정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자 수 증가에 따라 내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올해 11.52%에서 12.27%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그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를 62만 4,600원에서 188만 5천 원으로 등급에 따라서 올해보다 4.5%에서 13.6%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지원 정책들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시장 변화는 좀 어떤가요? 네, 요양간병 시장은 크게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시장은 지역 기반으로 일반 영세업자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이 직업 소개 또는 인력 아웃소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경우 지난해 대형 IT 업체인 NHN이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 위케어를 출시하려다 그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면서 네.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요양간병 관련 온라인 시장은 케어다, 케어링, 케어네이션 그리고 좋은케어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민간 사업 지원책에 따라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요즘은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많이 합니다만은 네.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케어링은 요양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토탈 시니어 케어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김태성 케어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케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혈관처럼 그 전국에 다 각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방문 요양을 성장했지만 앞으로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케어 센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서비스들을 차례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어르신이 진짜 정확히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시니어 헬스 관련 산업 동향 양재준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